AI 기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해서 다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 딱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던지고자 하는 게 AI 기술이 정말 생산성을 높이느냐. 그래서 그래 높인다 치자. 그럼 높아지면은 그럼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일자리라고 하는 건 전체 이제 총 일자리를 의미하는 거면 총 일자리가 정말 줄어들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뭐 AI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그것들을 다 충분히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뭐 글을 새로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A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전의 기술 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상 이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ATM 기기의 도입이에요. ATM 기기 도입할 때 90년대 이제 80년대 미국에서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일자리 이제 은행 일자리 다 없어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후로도 2000년대까지도 미국의 이제 은행에서의 그 특히 이제 텔러 직업 그 직군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소위 닷컴 버블 시대잖아요. 뭐 그 등등등 이제 그런 금융 통신의 뭐 기술 혁신에 힘입어서 그 금융 자본 자체가 이제 성장했던 그 산업 자체의 성장도 있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비용이 절감되면서 은행의 지점 숫자가 늘어났던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AI 기술 관련돼서 일자리 이야기 하면은 아마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 그 뭐 동영상이나 뭐 이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그 이제 사람 모양의 로봇은 아니지만 그 이제 물건을 그냥 이제 진짜로 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다 이 물류센터 그러니까 그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냥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물류센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다 분류해가지고 막 다 옮겨주잖아요. 이미 이제 그 아마존에 도입된 로봇 개수가 아마존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제 100만 대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전체 풀필먼트 센터에 다 이제 실제로 이제 로봇이 이제 보급이 그런 분류 작업을 하는 로봇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존의 그 물량이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이제 전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까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5% 정도는 영향을 받았다. 좀 만약에 그 전에 100이었으면은 이 정도 물량이 늘어났으면 125명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100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추산은 가능한데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더 우리가 이제 그냥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거기에 이제 도입된 로봇 이름이 키바라는 로봇입니다. 이제 키바가 지금보다 더 도입이 되면은 그럼 일자리가 얼마나 더 줄어들까? 별로 안 줄어들죠. 이미 다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전체 풀필먼트 센터에 다 그 키바가 충분히 다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류 경제학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하느냐면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게 막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수학 체감이니 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미 그 어떤 그런 우리가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생산성이 그렇게 무한정 뭐 지수적으로 이렇게 지수라고 하면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주식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지수 막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주식 지금부터 이렇게 적립식으로 막 많이 모아놔야 나중에 뭐 지수적으로 막 수익을 얻는다. 그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그 안에 그 배경 그 뒷면을 우리가 오히려 좀 더 현실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런 곳들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 안에서도 새로 그 이제 그 배송 스테이션, 그러니까 배송해서 이게 집까지 이제 나르는 그곳들은 그다지 이제 지금 기계화가 덜 진행이 되었고 오히려 그곳의 노동자들은 물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2030년에는 오히려 총 노동자 수는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들로,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인력 감축을 하는데 아마존의 어느 부분에서는 인력 감축을 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늘어나는 그 노동자들이 있고 또 아마존의 이름으로 늘어나지 않는 또 다른 그 노동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그런 어떤 단기 비자들을 최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다지 이런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산업 현장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새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뭐 이미 제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마트의 일자리 많이 줄었어요. 캐셔 노동자들 우리 이제 민주노총 지금 마트 노조도 있고 지금 여러 문제들로 지금 홈플러스도 매각 문제나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런데 그 이제 마트 노동자들이 이마트만 해도 20% 지금 몇 년 사이에 캐셔 노동자들이 줄었는데 그게 줄어든 게 그게 이제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서 줄어든 거냐. 그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산업 자체가 대형마트에 대신에 소위 그 쿠팡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그 소매업의 그 약진으로 인해서 대형마트가 이제 축소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마트에서 그대로 줄기만 했느냐? 이마트에서도 당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이마트 소속이 아닙니다. 네, 다 지입이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다 롯데마트도 그렇고 다 지입 기사를 쓰고 있고 지금도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구인 광고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마트에 종속되어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몇 명인지 집계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통계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현실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볼 필요가 있겠다. 머스크로 대표되는 이제 자본가들의 대표로 이제 머스크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아직 이제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도 일자리가 없어져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같이 계시긴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했어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돼서 노동력이 절감이 되면은 예를 들면 원래 있던 기술로 100개의 어떤 상품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필요한 100개의 상품을 만들었다면은 새로 그 100개의 상품을 만드는데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그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이제 50명의 노동자만 필요하다. 100개를 만드는데 그럼 50명만 고용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소위 이제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의 여러 이제 관념들 이제 이론들에서 이게 이제 그 고전파 경제학과 그 이후의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그 이후의 경제학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파 경제학의 이제 한 흐름 안에 이제 마르크스도 이제 위치한다라고 본다면은요. 마르크스의 생각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자본주의는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이 사회에 100개가 필요하니까 100개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200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채택이 되었다면 200개를 만듭니다. 100개를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자본주의 역사에서 봐왔던 거고 그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시각들 이게 이제 그거 역시 어쨌든 이 객관적이라는 게 이제 가능할까 또 싶기는 한데 좀 더 어쨌든 역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바라본다면은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산량이 이제 충분해졌으니까 이제 충분히 풍요로워졌으니까 이제 노동력은 조금만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은 필요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그냥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에서는 성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어떤 기술 진보의 과정에서
오히려 노동 시간이 증가해 왔던 이유이기도 한 거고, 그걸 뭐 이제 그냥 수학식으로도 뭐 단순한 모형에서도 충분히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단순한 모형에서 꺼내는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대 구부리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무조건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거냐, 사실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갖는 고유한 축적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윤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윤에서 일부를 계속 고정자본에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 기술의 혁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뭐 생산 수단의 이제 확대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 이윤율과 그러니까 축적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그 기술 수준의 혁신과 그것이 이제 결부되어서 결국 생산의 규모에 따른 이제 고용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윤율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유지되는 경제라면은 어지간한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당장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문제는 이윤율이 이제 쭉 이게 만약에 떨어져서 10%도 안 나오고 이윤율이 뭐 5%대 이제 그런 경제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중국은 정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윤율 추계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잠깐 왜냐면요 7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가장 최근에 추계 결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민 선생이나 정구현 선생이 추계한 자료들을 보시면요, 노동 생산성 연평균 성장률이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뭐 연간 한 4.53% 자본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러니까 자본 집약이 이제 집약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본 집약의 정도는 연평균 한 1.3%씩 증가했다라는 건데, 앞선 뭐 수식이 꼭 현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근사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윤율이 지금 한 20에서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의 수식에서 보시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고용의 변동을 확인을 해보려면은 그 앞에 있는데, 그 현재 이제 이윤율 수준에서 아까 방금 이제 그 자본 생산성의 성장률과 노동 생산성의 성장률을 빼면 되는 겁니다. 한 20에서 25%에서 4.53%와 1.3%를 빼면요, 아직은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물론 뭐 이게 이제 현실을 그대로 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술 혁신은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고용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되는 시점들은 오히려 기술 혁신이 과도했던 시기가 아니라 기술의 혁신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면요, 이미 뭐 제 이야기는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이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하나만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맞서자라고 하는 것과 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데 어쨌든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그 일자리의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일자리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기술 혁신이 우리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대단히 그 일 자체를 단조롭게 만드는 방식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숙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비숙련화 시키는 방식의 기술 혁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도입됐을 때 우리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장의 일자리 소멸이기보다는 이제 뭐 소위 중간 숙련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온명근 동지 발제에서 뭐 이렇게 그 암묵지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개됐던 내용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일자리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제 높은데 대신에 대단히 이제 그 단조로운 그 일자리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변화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일자리의 소멸에 대응하는 것과 일자리 이동에 대응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같은 층위일까라는 질문을 이제 저는 던지는 것이고 결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향 자체가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이제 현대 정치 이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고 본다면 자유주의는 세상이 계속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어쨌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그 20세기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였던 미국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였던 것이죠. 뭐 그 이전에도 자유주의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세상이 그냥 계속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환상 이제 이런 것들이었다면 보수주의는 그에 반해서 세상이 계속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의미하는 거라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주의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에 찬동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에 반면 보수주의는 이거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주의적인 전망에 더 가까운 입장을 채택하고 과연 현재의 상태라도 그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을 거냐. 저는 운동이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운동이 자유주의보다도 더 한 발짝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여기 이제 거기까지 담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도 뭐 그거는 또 다른 기회에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 발표해 주시죠. 딱 시간을 맞추셨으니까 저도 5분을 딱 써보고 싶네요. 질문 하나 하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물류센터 뭐 아마존 물류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류센터 자동화는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원을 줄여서 임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 자본 투입하는 게 더 적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틀라스 최근에 이슈가 된 아틀라스를 보면은 완성차 노동자들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한 이유는 지금 완성차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다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자동화가 안 된 곳은 의장 라인이라고 사람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서는 이제 이 강훈식 동지가 쓴 모델이 총고용에 대한 모델이 맞는데 사업장 안에서 보면은 자동차에서 최대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마지막에 의장 라인 사람밖에 못 하는 곳에 이제 있는데 아는 거죠. 아틀라스가 만약에 지금 선전한 그대로 만약에 구현이 몇 년 안에 된다. 그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아틀라스가 실제로 이제 현대차의 선전이 맞고 몇 년 안에 도입이 가능하고 구입 비용이 2만 원,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1,400만 원이라면 뭐 얼마든지 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사업장 차원에서는 그게 고용이 유지가 될 정도로 그 성장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모델 강훈식 동지의 모델에 따르자면은 이 자본의 축적이 고용을 견인할 만큼 성장이 커지면은 고용을 견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지속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질문이고 의견 하나는 뭐냐면은 강훈식 동지의 결론이랑 똑같습니다. 생각이 참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전에는 총고용 보장 우리 주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총고용 보장이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요구였다면 지금의 총고용은 전체 노동자 계급의 총고용이 아니라 이제 사업장 차원의 고용 보장이 돼버렸고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고용 형태 분절화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성적 그 불평등, 세대 간 불평등, 지역 간 불평등, 부문 간 불평등 어마어마한 그 불평등이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거에서 목숨 걸고 이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의 그러니까 딱 강문식 동지의 이 모델 오늘 발제한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성장을 요구해서 고용을 지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보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개량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반동적인 요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계급적인 요구는 그래서 총고용 보장 본연의 의미에서 사회적인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성별, 세대별, 지역별, 부문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그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요구 아니겠는가. 거기에 뭔가 우리가 그 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의견. 네, 제가 좀 마지막에 이렇게 좀 짧게 좀 대답을 드리면은 일단은 사업장 단위 안에서는 정말 뭐 사업장 하나가 뭐 몇 개가 없어지거나 뭐 사실 새로 생기거나 할 정도의 사업장 단위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라는 거는 이제 사업장 단위의 변화이기보다는 어쨌든 사회 전체 그래서 변화를 사회 전체를 좀 우리 시야에 놓고 보자라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은 너무 강력한 공포 담론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아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 사업장 안에서 아니면 아트라스 로봇이 만약에 많이 도입이 되게 된다. 근데 이 아트라스 로봇을 만약에 대규모로 전 사업에 다 도입이 되게 된다면 결국 아트라스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노동은 분명히 또 우리 사회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건 아트라스 로봇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뭐 어떤 형태의 뭔가 이제 그런 일자리들일 건데 대부분은 아마 그게 이제 인간의 노동력으로 대체되어야 될 만한 대단히 아마 단순 반복적인 분업화된 그런 일자리일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인 거고 저는 결국 그래서 노동 계급의 협상력,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 노조의 이제 협상력이 아니라 노동 계급의 협상력이 어떻게 확보될 거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 뭐 이야기를 제가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안에서도 주구장창 이야기는 하지만 뭐 다들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지만. 안 되고 있죠. 갈수록 더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좀 구체적으로 뭐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라면 민주노총이 좀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어떻게 자임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구호 관련된 그 이야기를 예전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노동자 전노협과 80만 노동 지금은 이제 100만 노동자지만 100만 노동자 민주노총이라는 구호가 이제 가지는 어떤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100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민주노총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노동의 대표로서의 민주노총 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저는 그게 사회운동 안에서도 노총에게 노동계급 대표성을 노총의 노동계급 대표성이 노총 스스로 못 가지는 것도 있지만 아직 그 운동사회 안에서도 혹은 우리 사회 전체가 그걸 의도적으로 계속 막아왔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뭐 경사노위 관련된 논쟁에서도 이렇게 숱한 논쟁들이 있었으면 그 대표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청년 노동은 누가 대표를 하고 뭐 여성 노동은 누가 대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어 왔었는데 어쨌든 좀 그런 접근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여전히 노총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운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